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오늘 국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당 분위기는 경고성 아니다.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전국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그럼 민주당의 탄핵 압박 속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아무런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그게 혹시 우연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 때문에 우연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그 검토가 끝나야 뭐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검토 중인데 지금 민주당이 오늘까지 해라. 그러면 아직 검토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한덕수 대행이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검토가 끝난 다음에 뭐 제의 요구를 하든 아니면 그 공포를 하든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한이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월 31일이 화요일이니까 아마 그때쯤에 국무회의가 그 정례 국무회의가 있으면 거기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마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위법이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성을 지적을 이미 했었었고요. 그래서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관측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위헌성이라는 말이 좀 검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국정농단 특검에서 전례가 이미 있거든요. 그 예. 위헌성이라는 부분이 한 당에서 특히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례가 있고 거기에 특검보였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검사로 파견이 돼서 예.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런 전례가 있고 거기에 실제로 일을 했던 분과 관련된 건데 이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위헌성이 있으면은 그때도 그러면은 위헌적인 거를 지금 대통령이 한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단 이런 부분은 있죠. 그때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야 합의의 의미는 법률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그 의미합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전례를 무색하게 할 만큼의 의미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더 검토될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지금의 현재 상황의 중요성, 심각성을 비춰볼 때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 두 특검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식화되고 나면 민주당에서 오늘 탄핵을 발의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내부에서는 이게 엄포용이었다, 단순 압박용이었다 이런 관측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할 것으로 그렇죠. 보십니까? 근데 엄포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할 수 없이 예. 실제 탄핵안을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예. 자 그렇게 낼 경우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의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 뭐 200명이냐 아니면 151명이냐 예. 이게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어제 보면 이제 과거에 그 지난 10월이죠. 그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예. 국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석을 해야 되고 아니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또 다른 법률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그 대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이 준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건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이 탄핵 정족수 논란 말씀해 네. 주셨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 시절의 일만으로 네. 탄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만으로 그렇습니다. 탄핵이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지금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으로서는 총리의 신분과 딱 잘라서 나눌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200명 이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런 해석도 뭐 있죠. 그렇지만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대행하지만 주어를 보면 국무총리가예요. 예. 그러면 국무총리인 겁니다. 그러면은 탄핵의 의미는 뭡니까? 선출직 공직자의 그 중요도, 민주성과 정통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국무총리는 그 선출직으로 민주성이나 정통성을 그렇게 갖고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탄핵하는데 200석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런 주장은 예. 가능한데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정입니다만 가결 정족수가 채워져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국정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하는 저런 것이 정치적인 압박이고 엄포용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걸 안 하면 여론 환기가 좀 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호 여론을 강화하고 여론의 어떤 그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넘어가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리를 먼저 해야 될까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리를 먼저 해야 될까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고요. 오히려 헌재가 지금 현재 6명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헌재가 아마 상당한 그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예.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엄포성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편집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자연적으로 지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도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비상계엄의 사후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그 부분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치적 압박이고 여론전이고 엄포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여론전, 압박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동시 탄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15명 중에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네.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안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다소 논란 기색인 것 같고요. 그 개인적 차원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개인적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원내대변인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내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대변인이라는 걸 좀 분명히 밝히고요. 그다음에 그 노종면 대변인이 얘기한 바로 저 장관 5명 동시탄핵 저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른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관이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관이 직무 대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직무 대행자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의결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5명이든 10명이든 모두 다 만약에 탄핵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국무회의는 작동을 하는 겁니다. 또한 국무회의가 그러면 작동을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라도 대통령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못할까요? 그것도 논란이 있지만 저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의결을 하는 데가 아니고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적 논쟁이 있지만 지금 노종면 대변인이 얘기하는 건 처음부터 그 제대로 알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편집장님 말씀은 완전히 틀린 얘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강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 분위기는 그 비상계엄의 사후 처리가 빨리 돼야 전반적인 국정이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정 안정이라는 게 우리 내치만을 그리고 사회 질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외교, 안보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좀 과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노정면 의원의 얘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예. 저런 얘기는 민주당에 굉장히 해가 됩니다. 네. 저는 보기에 따라서는 노정면 의원을 당직에서는 내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다행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이지 사실에 부합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행정부를 정치적 의도로 마비시키겠다, 예. 힘으로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네. 그럼 대통령께서 지금 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그 거대 정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비상계엄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근데 명분을 주는 게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런 말에 말씀이시죠. 명분을 예. 주는 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굉장한 이게 해당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변인직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해서 편파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선관위는 입장을 바꿔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법문만 검토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말이 나왔던 담당자의 검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갈팡질팡하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탄핵 심판 시작도 전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거를 선관위가 스스로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그거 같아요. 인정한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선관위가 기존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지 말아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그 정상적이라면 대선은 2027년 3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머니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봤다는 얘기는 대선이 임박했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김상환 정책의장이 얘기했듯이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곧 인용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고. 예. 그다음에 그걸 전제로 할 때라도 이재명 대표가 결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지금 선거법 재판은 뭐 633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선 전에 그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이 세 가지의 전제를 다 그 충족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해석이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건대는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을 해석하는 그 해석과의 어느 직원이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이거는 여러 가지의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론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히 바로잡혔다.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의적인 어떤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선관위가 유권 해석했던 것들이 일관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 선관위마다 다른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가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관위가 뭐 선거법 해석 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아예 공식적으로 중앙 선관위에 유권 해석의 공식 부서와 공식 절차를 아예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일관성이 있는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일관성 없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성에도 혼란을 야기한다. 이런 오해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나갔지만 누구누구는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건 현수막, 야당에서 내건 현수막을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게 명예훼손이 될지 여부는 아마 뭐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되겠죠. 제가 네. 보기에는 사실은 뭐 사전선거운동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 정치적 주장은 허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누구누구는 내란 공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 주장,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뭐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일 대변인 네. 보시 어떻습니까?
일단은 명예훼손으로 뭐 따져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또 이제 반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저게 이제 정치적인 주장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공격, 여론, 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어떤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비난과 주장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확정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법원이 결국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했는데 재판을 신속하게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양 당이 이거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떤 민생이나 전국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법원이 이런 거대 야당 대표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의도, 뭐 본인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마 서울 고등법원이 그런 그 사실이 있다는 걸 간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게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 뭐 꼭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대개 이게 통상적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 통상적 절차를 거친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2심의 경우에 3개월 내에 마쳐야 됩니다. 네. 그 3개월이 뭐 언제부터 시작해서 3개월인지는 좀 불투명하지만 예. 지금까지는 대개 3개월 내에 마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은 적어도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는 분명히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당 내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는데요. 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세 분 정도가 최종 물망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 의원님? 저는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이 당이 바뀌었는지를 우선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남당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친윤당이 아니고 극우정당이 아니어야지 되는 건데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오늘 저희 조선일보 조간에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안철수 의원의 판단이 비교적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권영세 의원의 경우 평소에 합리적인 성품, 경륜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췄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친윤 아니냐? 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선배이기도 하고 예. 이런 그 국민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이런 그 집권당의 혼돈 양상이 전개가 됐는데 또다시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한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국민적 의문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그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그 안철수 의원 말대로 친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반윤을 내세워서 뭘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도 그 당원들의 눈높이에 그건 안 맞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중간 어디에서 국민들한테 변화의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인물 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적당했던 것 아닌가 뭐 이제는 뭐 내정이 됐다고 하니까 뭐 그 무의미한 얘기가 되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권영세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 초대 내각 멤버였고요. 네. 또 서울대 법대 선배고 또 검찰 출신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뭐 도로 친윤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도대로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당을 어떻게 이끌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저는 그 기준이 뭐냐면 비상계엄에 대한 사후 처리 의지가 있느냐에 전 달려있다고 봐요. 네. 아무리 친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후 처리를 신속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할 예. 의지를 보인다면
그 친윤 비난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을 거예요. 예. 왜? 친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합리적이네, 국민을 생각하네, 민심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네, 이렇게 하겠지만 사후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면 그건 사실상 친윤을 넘어서서 예.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네, 무책임한 정당이네, 국정과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렵고 그다음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정당이네,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여당 비대위가 꾸려지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대국민 사과가 즉각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아마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요, 적어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 뭐 그거는 저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 형태가 대국민 사과가 될지 뭐 다른 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국민 사과 저거는 뭐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 자 우리는 이제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을 다 마무리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권영세 의원 외에 다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외부에 와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바로 쫓겨나가는 구조잖아요. 예. 그러면 차라리 친윤 중에서 좀 이렇게 내부에 힘이 있는 사람이 결단력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거 안 된다면 사실은 국민적 이미지라도 제고하기 위해서 네. 외부에서 데려오거나 친윤 색채가 약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차선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